안녕하십니까, 황효순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10번째 한나라 때 관리였던 장석지라는 사람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앙이라는 사람을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분을 소개하면서 제가 잠깐 예고를 했습니다만 장석지라고 하는 사람은 원앙의 추천에 의해서 출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관직 생활을 시작한 것, 사마천은 당시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의 추천이나 아니면은 재물을 이용해서 관직을 얻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석지는 넷째 아들인데요. 둘째 형 집에 이제 얹혀 살면서 둘째 형이 아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물을 이용해서 황궁에서 그러니까 황제가 타고 다니는 말을 관리를 한다든가 어디에 외출을 할 때 그 곁에서 수행한다든가 하는 기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랑의 역할을 하면서 황실을 드나들면서 관직 생활을 하는데 사마천의 기록에 의하면 10년이 되도록 승진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장석지가 스스로 생각을 하죠. 내가 형 집에 이렇게 얹혀 살면서 많은 재산을 쓰고 10년 동안 나름대로 내가 꿈을 가져보기도 하고 노력도 해봤지만 뭐 그 뜻을 펼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낙담을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앙이라는 사람이 이 장석지의 현명함 혹은 그가 이제 장석지를 눈여겨보면서 이 기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 중랑장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황실의 그러니까 청와대의 뭐 그 비서실장이라고 보기엔 하여튼 경호실장 뭐 이런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라든가 의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황궁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분인데 기랑은 이제 중랑장의 명령을 받는 거죠. 직속 상관이었죠. 그러니까 이 원앙이 장석지를 눈여겨 봅니다. 보고 있다가 이제 이 친구를 낙담을 해서 귀양하려고 하는 그 장석지를 황제에게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장석지가 알자가 됩니다. 알자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아련하려고 하는 그 내빈들이나 뭐 이런 그 황궁을 드나드는 손님들을 접대하는 의전을 담당하는 그런 관리예요. 하급 관리인데 아무튼 황제의 측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대소신료들과 황제가 같이 회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장석지가 황제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좀 그렇게 고상하거나 무슨 지나치게 꾸미거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어떤 연상을 갖게 되냐면 지금 조회를 막 끝마치고 난 상황이에요. 어떤 국가를 위해서 뭔가 이 아이디어가 있어서 내가 그것을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황제가 그 뭐 이렇게 거칠의 얘기라든가 치장된 얘기나 뭐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이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냐면은 그 이전에 당시에 그 대소신료들과 모여가지고 황제가 논의한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석지는 진나라가 왜 멸망을 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약간 여기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진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 이전에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혼란들과 여러 나라들이, 전국시대는 7개 나라, 춘추시대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전쟁을 하고 이렇게 경쟁을 했던 혼란의 시기잖아요. 이거를 진나라가 기원전 221년도에 통일합니다. 중국에서 어쨌든 형식적으로 최초의 통일 왕조를 이룩한 것이 진나라죠.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에 의해서 주도가 됐고, 진시황이 많은 일들을 합니다. 화폐를 만들어내고 도량형을 통일하고 이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눠. 그래서 이 시기의 행정체계를 군현제라고 하죠. 그 이전에는 이런 획일되고 통일된 어떤 표준 기준조차도 없었어요. 또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이런 행정적인 개혁이라든가 무슨 경제적인 체제, 도로, 수레, 규격, 이런 어떤 표준들을 쭉 세워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진나라는 이 법가의 이념, 그걸 국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나라예요. 진시황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전과 다르게 정비되고 제도화된 이런 나라, 백성들을 잘 통제할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시황이 이제 호칭에서도 그런 게 보이죠. 만세라는 말들이 이제 이때부터 개념화되기 시작합니다. 진시황이 1세이고 그 다음 후계자가 2세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세까지 간다는 거죠. 우리가 만세 하는 그 만세입니다. 영원해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0년이 채 안 돼가지고 진나라가 멸망하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나라가 바로 이 한나라예요. 그래서 이 한나라의 지도자, 황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황제도 그걸 요구했고요, 신하들에게. 도대체 진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자꾸 묻는 거죠.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진나라가 국가의 어떤 체제를 정비했다는 점에서는 내가 그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진나라가 그렇게 허무하게 허물어졌는가? 지금 장석지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제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얘기 좀 해봐라. 장석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진나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마천의 장석지 이야기에 에피소드들이 여러 개가 이제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장석지를 다룬 장석지 풍당 열전이라고 있는데, 장석지 풍당 열전에서 장석지에 관련된 이 에피소드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물원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태자와의 관계, 세 번째가 황릉에 관한 이야기, 네 번째가 법의 적용에 관한 이야기, 다섯 번째가 귀향. 이런 이제 순서대로 전개가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이 태자와의 관계와 법의 적용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원과 이 황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동물원 얘기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 이제 황제에게는 황제가 사냥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뭐 이렇게 연애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 황제의 동산이 있어요. 그걸 이제 원유라고 하는데, 황제의 그 휴식처죠.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동물원이 있어요. 한나라 때 이 원유는 상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상림원에 그 호랑이를 키우는 동물원이 있었어요. 호랑이를. 호관이라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그 문제가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는데 장석지가 대동을 하죠. 가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시찰을 하면서 뭐 질문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상림위라고 하는, 당시의 관직을 보면 령, 위, 뭐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데, 상림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 밑에 색부라고 나옵니다. 이 색부는 뭐냐면, 직접 호랑이에게 먹이를 주고 뭐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 훨씬 더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죠. 뭐 일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갑자기 툭 나타나가지고 황제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막 답을 해주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소리가 막 바람소리 같다고 그래요. 묻는 말에 착착착착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도대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일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 상림이는 내가 뭘 물어보는데 도대체 대답도 못하고 너무 자기의 책무를 갖다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반면에 이 색부는 정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색부를 상림영에 임명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때 장석지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동물원 이야기. 갑자기 장석지가 나타나서 황제인 문제에게 강호 주발을 아십니까? 장상녀라는, 동양호 장상녀라는 제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사람들 덕이 많, 장자다. 이렇게. 장자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나이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짐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다. 상대가 있는 거죠.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인품, 덕과 인자함을 충분히 발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자라 그래요. 그래서 장석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제께서 장자라고 인정을 하시는 그분들, 정말 일을 처리한다든가 백성들을 상대한다든가 할 때 충분히 인품이 있고 덕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진나라 때 도필리들 이야기를 해요. 도필리. 도필리, 칼도자를 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어떤 문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이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간에다가 이렇게 칼로 파내서 쓰니까 말 그대로 관청의 하급에 그냥 그 이야기들을 그냥 새겨 넣는 이런 그 아전들을 얘기해요. 근데 진나라 때 도필리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나라 때 저 도필리들은 모든 이야기들, 정보들을 들으니까 뭐가 지식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입에서 현란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과장하고 왜곡하고, 여기서 바람소리 같다 이 얘기가 뭐냐면, 뉘앙스가 현란하다, 꿈이다, 이런 뉘앙스가, 뭔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 높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활용해 가지고 막
꾸며대면서 가볍게 입만 놀리는. 진나라가 멸망한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묵묵하게 꿋꿋하게 그 일을 책임지면서 자신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못하고 대답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석지가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리숙하거나 좀 어리숙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자기가 맡은 소임을 그 밑에서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그저 현란하게 머리를 쓰고 꾸며대고 그런 색부. 좀 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나라 때 저런 도필리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막 윗사람들에게 출세를 위해서 어떤 부와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막 경쟁을 하는 바람에 그 풍조 자체가 백성들에게 미쳐져가지고 백성들도 뭐가 진중하거나 신중하거나 진실을 추구한다던가 이런 데서 벗어나 있었다 이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포장하고 꾸며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 진나라의 멸망 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서 연결이 되죠? 처음에 알자일 때, 알자로 처음 임명됐을 때 조회가 끝나고 나서 진나라가 왜 망했고 한나라가 어떻게 흥기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그래서 황제가 그것을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을 그때 알자에서 알자 5품관이에요. 알자 복야 2품관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황제를 수행해서 이렇게 상림원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연결이 되죠. 풍조라는 게 분위기, 문화라고도 합니다. 조직에서는. 기업 문화에서는 조직 문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조직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해서 그 행동들이 생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국가라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들이 자신의 출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너무 국한돼서 정보들을 가지고 꾸며대고 이야기하고 말이 바람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장석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조금 전에 명했던 색부를 상림영으로 임명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철회합니다. 나라의 기틀을 잡아가는 거죠. 계속 문제 옆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황릉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황제들은 아버지에 의해서 이제 황위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국가 행사를 치러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의 장례를 이제 집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태자로 지명이 받고 이제 그 부친이 돌아가시고 이제 새로운 황제로 서게 되면은 제일 먼저 공식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장례죠. 고대 시대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그 능을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사후를 자신의 어떤 그 능을 준비를 하죠. 그래서 자신의 업적과 치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후 세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고 그것들을 상징하는 물건들과 함께 이제 이 그 능을 꾸미는 거죠. 부장품들을 화려한 보물 이런 것들을 그 이유가 뭐냐면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도 있지만 자신들이 통치를 했을 때 이러한 자신의 어떤 치적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통치자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한나라 문제도 역시 이제 황릉을 갖다 꾸미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름이 다 있어요. 우리 그 임금들의 능에는 다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패릉이에요. 자신이 묻힐 능을 갖다 이렇게 정하고 여기를 가끔 왔다 갔다 합니다. 오가면서
준비를 하죠.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요. 뭐냐? 여기다가 뭐 수많은 부장품들이라든가 뭐 자기 시신도 거기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굴꾼들에 의해서 이게 파헤쳐진단 말이에요. 왜? 보물이 있으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걸 안전하게, 단단하게, 어떤 도적들도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를 잘 만드는 거야. 이게 늘 고민이요. 또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이제 자신이 묻힐 능을 보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 뭐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사마천 사기 열전에 보면 자신의 이제 그 후궁 중에 한 사람인 신부인이라는 사람을 이제 대동을 하고 갑니다. 이때 장석지가 같이 함께해요.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나라의 한단이라는 옛날 조나라의 한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신부인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길을 가리키면서 저기가 한단으로 가는 길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감정적이 되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고민을 이제 얘기해요. 뭘 갖고 왔어? 어떤 그 방식을 써야 되고 어떤 재료를 써야지만 안전하게 이 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때 장석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도적의 표적이 되는 능이 도적의 표적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넣어야 될 것을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치적과 업적들을 자랑하고 뭐 알 수 없는 사후의 세계에서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온갖 보물들을 갖다 거기에 같이 넣으니까 도적의 표적이 되는 게 아닙니까? 백성들을 잘 통치를 하고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부장품으로 삼는다면 그런 것들과 함께 황릉에 묻히신다면 아마 도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이 황릉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석지는 아까 색부의 얘기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동물원 얘기에서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초점이 뭐냐면 관리들의 책무 중에는 누군가 윗사람이 와서 물었을 때 잘 대답하는 거 있어요. 그걸 말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색부처럼 묻는 말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게 더 비난할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장석지가 색부의 임명, 그러니까 고위직 임명을 반대한 이유는 뭐냐면 통치라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책임을 해서 자기 일을 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통치 행위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말만 잘하면 지식만 좀 뛰어나고 사람들 눈치만 잘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파격적인 승진이 가능해. 이런 분위기가 진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황제 능에서 장석지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 황제의 통치라고 하는 것들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돼 가는가. 그것으로서 그것이 가장 황제의 치적이다. 치적을 갖고 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화려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백성의 마음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북경대학교에 계시는 한 교수님께서 그 청나라 동릉이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들이 묻힌 릉을 한번 같이 가서 이제 그분이 쭉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주시고 CCTV라고 이제 그 중앙 방송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시는 그 분이 있어요. 그 청동릉의 당시 그 책임자였던 분인데 그분이 왕릉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황궁들은 그러니까 명나라 그 여러분들 혹시 이제 중국의 북경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가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만리장성 가는 길에 보면 명13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명나라 황제들의 무덤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일반인들에게 능 하나를 이렇게 공개를 하죠. 황릉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황릉을 처음 발견했을 때 뭔가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능을 갖다 이렇게 감추거든요. 도적들의 표적이 되기 위해서 될까봐.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막 이렇게 이제 감춰놓는데 그거를 발굴해내는 거죠. 고고학적으로. 그 발굴기를 쓴 게 황릉의 비밀이라는 책이에요. 황제들이 그 이후에 지금 이 한나라, 명나라 같으면 벌써 한 500년 이상이 더 지나간 1600~700년이 지나간 시기의 이야기인데 여전히 그 황제들은 고민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묻힌 그 능이 도적들에게 표적이 되는 걸 두려워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역대 황제의 능 중에서 그 형태라든가 형식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보존된 것이 한나라 문제의 패릉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석지는 문제의 측근에서 문제에게 진정 훌륭한 통치자들, 그들이 준비해야 될 그 황릉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장석지의 말에 의하면 황제께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그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피고 나라를 튼튼하게 방어해서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황제의 부장품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와 경제의 통치기를 문경치세라고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굉장히 많이 부유해졌고 안정됐고 문제의 통치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사마천이 찾아낸 사람들 장석지, 한나라 문제 때의 관리이고 그가 황제의 측근에서 황제에게 어떤 조언들을 하고 어떤 내용들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는지, 진나라는 왜 멸망하고 한나라가 어떻게 흥기돼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황제의 측근에서 조언했던 그런 관리, 사마천이 찾아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장석지의 이야기, 그때 그 시간에는 사실은 처음에 장석지가 기량이나 뭐 황실의 어떤 황제의 측근에서 의전을 담당하는
이런 어떤 관리로 출발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정위가 돼요. 정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을 담당하는 겁니다. 형벌을 책임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사마천도 그렇게 불러요. 정위 장석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오랜 동안 이 법률을 관장하는 관리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정위 장석지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